살다 보면 아무리 참으려 해도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내 수고를 가볍게 말했을 때, 오래 함께한 사람이 내 뜻을 오해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난 이유부터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장 증명해야 할 것처럼 말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쌓인 경험과 책임이 많아져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분노가 옳은가 그른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갈 말이 오늘 저녁의 관계와 내일의 마음에 무엇을 남길지 보는 일입니다. 화는 잘못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 피로, 외로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신호가 운전대를 잡게 두면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화가 난 나를 놓치지 않는 법에서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마음은 매우 빠르게 결론을 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일부러 상처를 줬다. 늘 자기 생각만 한다고 단정합니다.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다는 확신이 커질수록 우리는 확인보다 공격을 먼저 선택하기 쉽습니다. 논어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의 갈등에 옮기면 내가 본 사실과 내가 붙인 해석을 나누어 보는 일이 됩니다. 상대가 약속 시간보다 늦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늦었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투가 차가웠다는 것은 느낀 사실이지만 나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의도까지 이미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날수록 질문 하나를 남겨두십시오.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종이에 두 줄로 나누어 적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구분이 성급한 말 한마디를 늦추고 나중에 후회할 단정을 줄여줍니다. 억울할 때 우리는 먼저 판결을 원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 누구 말이 더 옳은지 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는 법정처럼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긴 말이 내일의 대화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은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와 실천을 점검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거리를 두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말로 풀 수 있는 갈등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자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문제가 풀리는가? 같은 상처를 되돌려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표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다릅니다. 분노의 정당성은 잠시 뒤에도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먼저 상대의 마음에 도착하고 때로는 오래 남습니다. 논어하기 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법과의 관계, 배운 것을 실제로 익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오늘의 화와 연결하면 자기 성찰은 죄책감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했더라도 내 다음 행동까지 상대가 결정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춰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픈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사과인가? 이해인가? 거리 두기인가? 그리고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여기에 몸의 상태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잠이 부족했는지, 배가 고픈지, 며칠째 긴장이 이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피로는 작은 말을 큰 공격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문은 화를 약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화 속에 섞인 진짜 필요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필요를 알면 요구를 말할 수 있지만 필요를 모르면 비난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성찰은 나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가족 사이의 화는 특히 오래 남습니다. 서로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기대는 높이며 실망은 크게 느낍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자녀의 짧은 대답, 형제의 오래된 태도가 한꺼번에 떠오르면 오늘의 갈등이 지난 세월의 심판처럼 커집니다. 이때는 지금의 사건과 오래된 서운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한마디만 말할 것인지,
여러 해의 감정을 한꺼번에 쏟을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오래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 화가 가라앉은 뒤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존중은 위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그래 보다 방금 그 말이 나는 서운했다 가 낫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똑같다 는 말보다 오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들었다 가 더 정확합니다. 사람 전체를 공격하지 않고 행동 하나를 말하면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 가운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가 난 순간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비꼼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견디기 어려운 무시를 같은 방식으로 되갚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면 공평해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두 사람 사이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약점, 돈 문제, 자녀 문제처럼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꺼내면 순간에는 이긴 듯해도 신뢰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모욕이라면 자리를 떠나고 필요한 지원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중단할 권리는 있습니다. 상대를 사람답게 대하는 것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나와 같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족이면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오래된 친구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하며 함께 일한 사람은 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논어의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관계에 옮기면 동의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가까워도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진로, 노후의 돈, 부모 돌봄처럼 정답이 하나로 보이지 않는 문제일수록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갈등에서 목표를 상대의 굴복으로 잡으면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목표를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선을 정하는 데 두면 목소리를 낮출 이유가 생깁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듣겠다. 합의하지 못해도 서로 모욕하지는 말자. 이런 태도는 무조건 양보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깨지 않고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화를 낸 뒤에도 쉽게 물러서지 못합니다. 이미 목소리를 높였으니 끝까지 가야 할 것 같고 먼저 사과하면 내 주장이 모두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수양의 과정입니다. 논어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본받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갈등에서는 상대의 태도만 보지 말고 그 모습 속에서 내 습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말을 끊지는 않았는가? 오래된 약점을 꺼내지는 않았는가? 사실보다 의도를 단정하지 않았는가? 잘못을 발견했다면 짧게 고치면 됩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합니다. 이어서 하지만 방금 문제는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문제의 본질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거두는 말입니다. 주장과 태도를 분리하면 자존심을 잃지 않고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큰 약속보다 작은 말의 일치에서 만들어집니다. 논어는 믿음이 사람 사이의 기반임을 강조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모든 일을 그만두겠다. 누구에게나 알리겠다는 말은 순간에 힘을 주지만 지키지 못하면 내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은 이런 과장된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진짜 경고마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속에서는 결정을 크게 말하기보다 지금 가능한 행동을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멈추고 내일 오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둘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제3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시간에 실제로 대화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어질 때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하든 거리를 두든 내 선택에는 신뢰와 품격이 남습니다. 이제 화가 치밀 때 사용할 아주 짧은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숨을 3번 천천히 쉽니다. 가능하다면 물 한 잔을 마시고 자리를 조금 옮기십시오. 다음으로 지금 확인된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면 그 결과에 가까워지는지 묻습니다.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대화를 미루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커서 30분 뒤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처럼 시간을 분명히 정하면 회피로 보일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공자가 직접 제시한 현대식 분노 조절법이 아닙니다. 논어에 기록된 배움의 반복, 자기 점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원칙을 오늘의 생활에 맞게 편집한 실천입니다. 오늘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춤도 반복해야 익숙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멈춘 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가족과 친구, 일터에서 어떻게 경계를 세우고 다시 대화를 열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멈춘 뒤에는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늘 그래 라고 말하면 상대는 문제보다 비난을 먼저 듣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먼저 확인한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내 감정을 짧게 붙입니다. 기다리면서 서운했고 걱정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청을 말합니다.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사실, 감정, 요청을 나누면 말이 길어지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공격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논어의 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방법이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기록된 원칙을 오늘의 대화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상대를 심판하는 말로 바뀌지 않게 하십시오. 첫 문장이 부드러우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를 닫는 문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다툼은 오늘 일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거지 한 번, 약속 한 번이 수십 년 쌓인 서운함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난 세월을 판결하면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서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오늘의 말로 다루고 오래 반복된 문제는 시간을 따로 정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은 연락이 없었던 일이 서운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계속되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 부분을 차분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현재의 문제와 묵은 감정을 모두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한순간의 분노가 결혼 전체를 공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은 배우자에게만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이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더 망가뜨릴지 먼저 살피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더 맞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화가 날 때는 걱정과 통제가 쉽게 섞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 직장 선택, 결혼과 육아까지 부모는 경험이 있으니 답이 보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조언을 거부당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먼저 3가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하는 조언인지, 꼭 필요한 도움을 부탁하는 요청인지, 아니면 자녀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려는 통제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되는 점을 말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한 뒤 한번 설명하고 선택은 남겨두십시오. 자녀가 다른 결정을 해도 모욕하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어의 화이부동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무조건 같아지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오늘의 가족에 적용하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다름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연습이 됩니다. 걱정은 전하되 결정권까지 빼앗지는 마십시오. 형제나 오래된 친구와의 분노에는 과거의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늘 양보하던 사람, 늘 인정받던 사람, 부모에게 더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지금의 작은 말이 어린 시절의 비교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를 옛 모습에 가두지 말고 현재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넌 그랬어.
대신 이번 모임에서 내 의견을 2번 끊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덧붙이십시오. 다음에는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과거의 상처를 모두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문제는 사과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문제는 거리를 조절해야 하며, 어떤 문제는 끝내 합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판단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은 친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거나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화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터나 은퇴 뒤에도 자존심은 쉽게 다칩니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이 가볍게 취급되거나 젊은 사람이 설명도 없이 결정을 바꾸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직함과 연륜을 앞세워 상대를 눌러버리면 존중을 얻기보다 대화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라고 시작하기보다 경험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방식은 예전에 같은 오류가 반복된 적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족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지위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태도와 정확한 말이 신뢰를 만듭니다. 논어에는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게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은 권위를 요구하기보다 먼저 듣고 책임있게 행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새로운 존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존중은 과거의 명함보다 현재의 태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참고 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모욕, 폭력, 협박, 경제적 착취가 있다면 수양이라는 말로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위협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돈을 빼앗고 통제한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믿을 만한 가족,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화를 잠시 미루는 것과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원칙을 오늘에 적용할 때도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계속 참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먼저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의료, 상담 지원도 함께 찾으십시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관계를 다시 여는 첫걸음은 변명 없는 사과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만 당신도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사과가 다시 공격으로 바뀝니다. 먼저 내가 한 행동을 정확히 인정하십시오. 어제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받은 영향을 살핍니다. 많이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칠 행동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감정이 커지면 30분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즉시 용서를 요구하지 말고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남기십시오. 잘못을 보고 고치는 것이 수양이라는 기록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행동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는 체면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다시 세워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말보다 반복된 행동이 사과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화를 다루려면 다툼이 일어난 순간만 보지 말고 그 전에 쌓인 생활도 살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몸이 아픈 날, 돌봄과 집안일이 한쪽에 몰린 날에는 같은 말도 더 날카롭게 들립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작은 무관심이 큰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핑계가 아니라 분노가 커지는 조건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화가 났는지, 그날 잠은 어땠는지, 누구와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짧게 적습니다. 반복되는 조건이 보이면 한 가지부터 줄이십시오. 휴식 시간을 정하거나 일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혼자 감당하던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어가 강조한 배움과 반복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감정도 한 번의 결심보다 작은 관찰과 연습을 통해 다루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돌보는 것도 관계를 위한 책임입니다. 이제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갈등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화가 치밀 때 사용할 멈춤 문장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커서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말하고 싶으니 잠깐 쉬겠습니다.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한 문장을 고르고 소리내어 3번 읽어보십시오. 실제 상황에서는 준비한 말도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메모나 냉장고 안쪽처럼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 말할 시간을 다시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성공하면 충분합니다. 실패했다면 저녁에 어떤 순간에 놓쳤는지 적고 내일 다시 같은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배움은 반복될 때 생활의 태도가 됩니다. 준비된 한 문장이 후회의 한 문장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옳았는지만 묻지 말고 내 말이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실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까지 단정했습니까? 문제를 고치려 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되갚으려 했습니까? 내 존엄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사람답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관계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찾아왔을 때 행동의 선택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멈추고 사실과 해석을 나누고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말로 경계를 전하십시오. 잘못했다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위험한 관계에서는 안전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공자의 직접적인 분노 조절법이 아니라 자기 성찰, 화이부동, 신뢰에 관한 기록된 원칙을 오늘의 삶에 맞게 해석한 실천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다시 화가 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싶은가요?